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부부 독립운동가를 계속 했잖아요. 네. 그거 하다가 이제 오늘은 좀 색다르게 수당 이남규 선생이라고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봤어요. 그래서 홍주 의령과도 관련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한산이시죠, 이게. 네. 한산이시. 그리고 이분이 노송과 한음에 나오는 한음 이덕형 선생, 그분의 장인이 이산해란 분인데, 그 이산해란 분의 이게 10대 손인가?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토종 이지암 선생 그쪽하고도 관련이 되는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특히 이분이 안동의 목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동학 농민분들도 많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이쪽에 의병을 했을 때도 의병 지원을 많이 해주고, 여러분이 중국의 여성 감옥인가요? 거기가 어디 안중근 의사 돌아가셨던데. 네, 거기 가면 신채호 선생의 흉상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근데 거기 신채호 선생을 얘기하면서 이남규 선생 얘기가 나옵니다. 이남규 선생 제자죠, 그러니까. 제자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상당히 널리 알려진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이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김영목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유학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4대가 국립현충원에 지금 서울에 같이 묻혀있는 유일한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 그래서 그리고 그 4대 손인 장손은 한국전쟁 때 해군 소위로 갔다가 전사를 했고, 그 밑에 차남이 이제 사실상 지금 장남의 그걸 동선으로 기획하고 있고, 그분이 독립기념관 관장을 했던 이문은 관장님이시고, 지금은 수당기념관 이제 고택하고 그걸 지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아마 4대가 국립묘지에 묻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유일한 집안이고, 어디 대한민국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독립운동의 맹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첫 번째로 이야기될 건데, 이런 부분들을 또 실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수당 선생은 잘 아는데, 바로 이제 수당 선생의 장남이었던 이중구 선생에 대해서는 별 기록도 없고 알려진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자였던 우리가 잘 아는 이성복 선생이나 성규 이성복 선생에 대해서는 이제 이분이 신간회라든지 조선일보 영업국장도 하고 해방 이후에 민족국가 건설에도 참여를 했던 약간 독특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분이 태어나기는, 수당 선생이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여기 이제 본가가 여기 예산 대술면 그쪽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분이 간직에서 물러나고 나서는 이 대술리에 내려와서 계셨고, 그래서 그분의 좀 어떤 굉장히 근황적인 성격이 강하면서도 농민에 대한 그런 인식들은 좀 색달랐어요. 그런 전형적인 이분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 학파 중에서도 좀 야쪽인 남계 쪽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독립으로 교육을 받아오는 방식이, 과거에는 우리가 가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학이 대체적으로는 당파를 쫓아가기가 마련인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태계 이항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래서 조선 후기에 되면 이제 성호이익 실학자, 그 다음에 수남 안정모, 그 앞에 정구원이라든지, 그 이후에는 이제 허전이라고 하는, 허전이라는 분 밑에서 수학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이 수당집이라고 하는 그 저서가 있는데 이걸 번역해놓은 걸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좀 시적인 표현이 많고 또 픽셀을 써버리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쉬울 건데 워낙 뭐 나름대로의 그 학문적 깊이가 있으니까 되게 옛날에 우리가 선비라고 하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해학적인 걸 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수강생이 다른 거는 또 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상당 부분 수강집에 돼 있는 걸 보면은 좀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고사성어나 이런 걸 그 시대 상황에 비추어서 쓰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워낙 뭐 하나를 잘 몰라서 그런지 읽어봐도 잘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국 문제가 벌어졌을 때 올리는 상소문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직설적으로 써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보면서 이분은 한번 진짜 충청도 분이면은 우리가 뭐 백예학 김자진이나 만해 한용운 선사나 이런 분들은 뭐 월남 이상재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수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고 아마 이 수당 선생가 저는 충청도에서 번거하는 분은 아마 지산 김목한 선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허전문도에서 그걸 하면서 중앙 관리로 일찍 등극을 해요. 되게 과거에는 물론 이제 생원 진사시를 거쳐서 우리가 백가에 이제 우리가 해서 거기서 이제 가벌병을 해서 거기에 3등 안으로 들어야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홍태를 받거든요. 그게 이제 장엄급제예요. 그래서 흔히 쉽게 얘기할 때는 장엄급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 명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각각 얼까 뱅가 그래서 각각 3명씩 9명이죠. 물론 꼭 그게 3명씩을 또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가거제라는 게 우리가 식년식을 해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3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은 3년에 한 번씩 하면 관리가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조선 후기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조 정치가 되고 권력 정치가 되면서 이걸 수시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배출자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데 간직이 나갈 수 있는 거는 딱 막혀 있단 말이에요. 되게 조선시대 고을이 한 320고을 되거든요. 많을 때는 한 360고을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통상 360주라고 그래요. 조선 활동을. 근데 거기 360까지 9년까지는 안 되고 되게 한 320에서 30 이제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3년에 30명씩 뽑아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한데 이게 부정기적으로 하게 되니까 과거에는 이제 급제를 해요. 했는데 간직으로 나갈 자리는 딱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은 지배체제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론 일당에 의한 지배체제가 그 노론 중에서도 시파자 백파에 따라서 또 파가 갈리고 이렇게 되니까 가거제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지고 더더구나 관리로 나가려 그러면은 나중에 한 1880년대 이 정도에 들어오면은 좋은 관찰사짜리는 20만 명. 그 분수나 행감은 좋은 데는 7만 명. 더한 데는 5만 명. 그러니까 이 자체가 거의 공식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도 정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안동김씨나 풍양조씨나 영민씨라든지 이 집안이 아니고는 과거에 급제를 해도 간직으로 나가기가 내가 매직을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더더구나 이제 지배체제가 무너지니까 과거 시험을 우리가 얼마 전에 수능시험을 봤잖아요. 그 과거 장에 이제 성균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어떻게 보면 좀 심한 이야기로 하면은 지배체제가 무너지고 나서부터 가거제라고 하는 거는 행식상이지 시험 출제할 사람하고 이게 다 커넥션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 시험을 보기 전에 벌써 이번에 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지역의 지방에서 이제 좀 능력이 있다고 오르는 사람들은
가거상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경기학파에 그래도 이 야권 쪽으로 좀 밀려 있는 쪽에서도 뭐 워낙 똑똑하고 이랬으니까 20살 때 대가에 이제 급전해서 간직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가 1875년인데 그러다가 이제 과거에 나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아는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2년 있다 갑신정변 이런 객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시대가 굉장히 변화가 급변하고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는 그 시대 나름대로 또 그런 외세라고 하는 걸 전혀 몰랐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외세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주로 이분은 그 학문적인 깊이가 있고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주로 문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세종대 같은 집행전이라고 이런 문안직에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계획사업 쪽으로 주로 이제 담당을 했던 그런 이제 시절을 겪게 되면서 워낙 뭐 능력이 출중하고 하니까 승승장구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와 좀 조금 대비된다면 우리 여기 이제 한산 지금 저기 서천 쪽이요. 월남 이상재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굉장히 똑똑하긴 했지만 굉장히 집안이 한미하다 보니까 이 과거를 통해서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웠고 물론 이제 과거를 통해서 진출을 하는데 바로 중앙정계에서 밀려나 버리고 그런 건데 어떻게 그 월남 이상희 선생 같은 경우는 중부한테 양자를 가면서 서울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일찍부터 그 외교관으로 발탁되는 그래서 그 월남 선생 같은 경우는 연배가 비슷한데도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 공사관에 가서 근무도 하고 미국에 가서 그러니까 일본의 영어를 그 당시 우리가 이제 개방화 시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의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각광을 받던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영어나 이런 걸 하도 잘하니까 오히려 이제 한류 열풍이 끌어가 우리말을 배우는 이제 이런 입장이지만 저희들 때도 뭐 영어 하나만 잘하면 묵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이제 그런 시대인데 역시 그때도 의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에는 청나라 힘이 강했으니까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다가 이제 외국 82년부터 미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영국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힘이 강해지니까 일본을 잘하고 그래서 저는 뭐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개항 이후의 시대는 의학의 전성 시대였다. 그래서 영어가 만능 시대였던 시대가 있었고 특히 1910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강제배갑이 된 이후부터는 정말 농담 삼아서 우리가 아리가또가 이제 세상을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도래가 되었다. 그런 속에서도 이분은 이제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서 주로 이분은 서울 그러니까 중앙의 어떤 문안직에 요직에 계셨고 지방에 나가서 있었던 거는 아까 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안동 부사로 이제 가 있은 거하고 그 다음에 저기 평안도 영흥 부사로 나가 있었던 이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1890년대가 들어오게 되니까 일본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합에서부터 이제 전봉주가 이제 우리 사람은 가보 용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그 속에서 제일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1894년, 95년 때 되면 가보개혁, 얼미개혁을 하면서 이제 시행하는 것이 우리가 근대적인 국가로 발돋움을 하면서 이제 계획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뭐 양력을 사용하고 뭐 가보의 재간을 허용하고 노비를 핵방하고 그 다음에 양력을 사용하고 뭐 이런 데 등등 하는 변화가 오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이 가본 농민 전쟁이 이제 터졌을 때 수습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정군적 항복, 그래서 이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는 게 올바른 계획이라고 대체적으로 그때 내놓았던 계획책들이 그런 부분인데 수당 선생이 그 내놓았던 계획책이 좀 독특한 게 그게 아니라 관리들, 중앙 관리들이 수탈을 많이 하기, 가рем죽을 하기 때문에 이 농민들의 반기를 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가 10개를 받아가면 5, 6개를 돌려줘야 이 민들이 안정화되고 불만이 없을 것인데, 받아가기는 10개를 넘겨 가져가서 돌려줄 때는 한두 개밖에 안 주니까 그게 결국은 농민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좀 독특한 당시로서는 굉장히 근황적인 분인데도 그런 것을 내고, 그래서 나중에 안동에 안동부사로 있을 때도 그랬고, 여기 충청 지역 쪽에서 여기도 우리가 흔히 뭐 가본 농민들은 호남 지역은 자꾸 이야기하는데 충청도도 못지 않거든요. 심지어 항해도 때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백범 경구가 그 대주 그 동합 애기 접주로서 그 할 때 그 항해도 굉장히 했거든요. 그때 그걸 이제 진화바로 같은 사람이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 안태훈이로 안진사가 그 진화할 때 백범이 그때 이제 사지로 몰리게 되었죠. 그런데 안진사가 자기 집으로 백범을 데리고 와서 보호를 했던, 그게 인연이 돼서 결국은 백범가와 이 안중근가가 이제 이후에 굉장히, 그래서 백범의 큰 며느리 같은 게 안미생 씨 같은 경우에는 안중근 진력, 그러니까 동생의 딸이 큰 며느리가 되고 막 이런 그 관계들이 형성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 수당 선생은 근황성을 굉장히 가지면서도 어떤 민초들의 삶을 나름대로는 무슨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게 수습책을 내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그 속에서 1895년 을미년이 되면은 대륙 낭인들에 의해서 맹성하고가 이제 시해되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을미사변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맹성하고가 이제 실제 맹성하고를 시해했던 세력들은 대륙의 낭인이라고 그러는데, 최근 연구 동향이라는 걸 보면은 당시 일본 공사관이었던 삼포 오류라고 하는 미우라가 이제 끌어들여서 했고, 거기에 친일파들이 같이 친일 뭐 관료 그룹들이 해서 굉장히 이제 유생들이나 지방간들을 하나게 했던 것이, 맹성하고 그렇게 우리가 뭐 처참하게 죽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옥류루 옆에 있는 지금 경복궁 망원정 있는 그 뒤쪽에 거기다가 시신을 깨가 뿔까지 태웠잖아요. 물론 이제 태우고 그것도 굉장히 강한데 뭐냐면 이걸 해위 조치를 시키거든요. 왕비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죽었어. 그래서 해스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비로서가 아니라 일반 서민으로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가 조금 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왕비라고 하는 자체가 국모잖아요. 국모를 갖다가 폐위 조치를 시켰으니까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이 와중에 또 하나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단발령을 내리게 됩니다. 단발령, 우리 전통적인 방식이 실제 바로는 수지부, 불가미성이 보도의 시야라고 하는 이런 관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단발령까지 내리고 실질적으로 기본기금 내각이 이제 제일 먼저 고종하고 왕시자를 갖다가 단발을 하잖아요. 거기서만 끝나도 이게 수습이 될까 말까 하는데, 순사를 다 풀어가지고 서울 도성을 들어가면 무조건 잡아가지고 이
삭발을 시켜줬다. 그러니까 그때 뭐 기록에도 나옵니다만 그 단발된 머리를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들 그 사당에 가서 조상한테 고하고 목매달아 죽은 사람들 아니면은 엄독자기라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도포자락을 입고 하는 그게 전통적인 건데 이것을 이제 서양식으로 개조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뱀봉이에요. 변할된 자에다가 복복자에 복식복자에다가 법령 이걸 내리고 나니까 이거는 완전히 양놈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머리를 상투를 털고 했던 것도 단발을 치고 옷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지배층 자체를 일반인들이나 재야유생들이 인식하는 것이 저놈들이 일본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의병이 이제 각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병이 일어나게 되니까 정부 강군으로서는 그걸 못해요. 수습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안동 부사로 이제 내려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춘천 가는 조인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내려가다가 의병들한테 붙잡혀서 이제 처형당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이지. 이건 뭐 시국이 뭐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고종은 이걸 수습해내지는 못하는데 그 의병을 일으킨 분들이 초창기에는 대체적으로 유생들이거든요. 제야 유생들이다 보니까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걸 하고 의병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 변란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민비 맹성황후를 시해했던 이 친일 세력, 친일 내각들, 그 다음에 일본인들을 쫓아내야 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맹성황후의 그 정상적인 그걸 이제 지위를 찾아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고종은 한편으로는 기특한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속국 같은데 보시면 그 내시들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는 내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대립시인데 그분들이 오늘날 대통령 비서시고요. 그러니까 비록 그분들은 지나 직책은 낮지만 왕과 직접 다이렉트를 하잖아요. 지금도 뭐 대통령 비서실에서 얼마든지 자기들 그 입막하는 대로 할 수 있듯이 그때는 왕과 대립시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이제 대립시를 통해서 실제 고종이 이제 밀지를 내고 우리가 이런 변란이 있으니까 이 변란을 수습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런 밀지를 내렸으니까 이 대다수 유생들 그 당시 이제 의병을 일으키게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사기가 충실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창기 때 의병운동에 뛰었던 분들이 그런 국가의 변란을 수습하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이 세도정치에서 자기가 간 그 사대부라고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관리로 진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진출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고종이 그 밀지를 이제 왕이 내렸으니까 은근히 그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존재를 했어. 그리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일반 농민들하고 이렇게 가지고 무장을 해가지고는 강군을 못 당했네요. 거기다 더더구나 일본군하고 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를 갖다가 전력을 정강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가까운 그 당시에 1860년대, 90년대 그 이후에 가까운 것 같은 사람들이 호수. 예, 수렵을 해가 먹고서는 우리가 잘 아는 거 대표적인 사람이 홍범도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게 되는 의병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물론 국가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용병이에요. 사실은 이제 주력은 사실 그 사람들이 포수들이 주력이 되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포수들이 꽤 있었거든요. 뭐 우리나라 산악지대가 70%니까. 그러니까 강원도 쪽이나 이쪽이 초창기 때 강했던 이유가 전투력이 강했던 이유가 바로 이 포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게 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국이 이제 불안해지고 심지어 이 경기도 이천 쪽에서 이제 있던 포수들이 남한산성을 점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남한산성에 우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면 남한산성이 옛날에 뱅자호란 이런 거가 이야기하지만 한 말에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각국 공상안에다가 우리는 국제적인 전쟁이다. 우리가 그래서 그 각국 공상안에 보고문을 보내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극이 되는데 결국은 이 진영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뭐 군대처럼 이렇게 통일적으로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어병진을 이렇게 모아봐 와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통일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서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보고 대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강원에서는 뭐가 들어오겠어요? 밀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밀정이 들어와서 그 내부분을 갖다 일으키게 하는. 그래서 결국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1896년에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병력들이 이제 남하를 하게 되는 거죠. 강공과 일본 연합군들이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어병들이 남한산성에서 무을 했다가 중북 지역으로 이제 제천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일부가 안동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때의 수당 선생이 이제 안동 부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어병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앙정부에서는 탄압을 해라 그러는데 우호적이에요.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탄압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병하고도 굉장히 원만한 관계예요. 그래서 1896년, 95년 초창기 어병이 일어났을 때는 안동 지역이나 충북, 제천 이런 데서는 거의 피해를 입지를 안 해요. 왜? 지방관들이 그걸 이제 구해주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당 선생도 이제 우리가 당시 그 지방관들이나 선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상소운동이거든요. 상소를 통해서 이 계획책을 어떻게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수당 선생은 당연히 이 국민들을 마음을 끌어들이자. 그 다음에 이 일본이나 외세에 빌붙는 세력은 이제 엄격하게 처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취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간직에서 이제 일단 또 물러났다가 다시 이제 그래서 경호부사로 이제 또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대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에는 일본 세력이 강했다가 그 다음에 미국 세력이 친미 세력이 강했다가 그 다음에 러시아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3파전이 그 앞에는 물론 청나라 세력이 제일 강해요. 진청 세력이. 근데 이제 청나라 세력은 갑오농민전쟁을 이후부터는 세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배층 내부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896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러시아 세력이 들어가게 되니까 고종이 굉장히 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이제 모시고 이제 러시아 공산으로 기신을 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아간파전이라고 합니다. 그 아간파전이 일어나게 되니까 각종 입건이 러시아 칠러 세력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되고, 그때 성장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친일의 뭐 대명사가 되어버린 이 이완용, 그 다음에 나중에 그래도 개가천선을 했기 때문에 요걸 안 얻어먹는 이범진 러시아 공사이고,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가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을사의약이 맺어지고 나서 자기를 중국 자기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의정부 참찬했던 조뱅세,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명성황후의 친정 조카였던 충격고 민영환. 근데 민영환을 우리가 그 할 때는 굉장히 다 훌륭한 그거를 생각하는데, 민영환이가
척족 중에서 악랄하게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영환이가 얼상량이 맺어지고 딱 자결 순국을 하고 나니까 그 앞에 있었던 싹 묻혀버렸던 거예요.